모두 떠난 줄 알았던 이곳에 아직 한 사람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래전에 사라졌던 최 씨 아저씨였습니다. 이 골목이 사라지기 직전 왜 그는 다시 돌아온 걸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하루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그날 아침 창문을 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 낯선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헬멧을 쓴 사람들이 건물 입구마다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광경을 눈으로 확인하니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골목 끝에서 누군가 걸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이, 학교 가방을 맨 아이들이, 아침 일찍 나가는 가게 주인들이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며칠 전에 다 떠났고 이제 남은 건 빈집들과 철거를 기다리는 건물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남기로 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길었고 여기 스며든 기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아침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늘이었는데도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먼지 섞인 냄새가 코끝에 걸렸습니다. 어디선가 철을 긁는 소리, 트럭이 멈춰서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동네 전체가 이미 철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면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시간이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시간이 앞질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가 평생을 정리하는 하루가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괜히 집안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빈 방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벽에 남은 못자국을 바라보고 오래된 스위치를 눌러보았습니다. 불이 켜지고 꺼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여기에 살았던 나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 방에서 아이가 열이나 밤새 뒤척이던 날도 있었고 이 거실에서 가족이 둘러앉아 TV를 보며 웃던 저녁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오늘을 끝으로 과거가 된다는 사실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혹시라도 이 동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줄 무언가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개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소문처럼 떠돌던 이야기였습니다. 동네 어기 구멍가게 앞에서 누군가 흘린 말이 목욕탕, 탈의실에서 오가던 수군거림이 골목 어기에서 만난 이웃과 나누던 한숨 섞인 대화 속에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게 정말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가 사라진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골목마다 얽혀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 오래된 가게들의 냄새, 계절마다 바뀌는 나무 그늘의 위치까지 모든 게 너무 선명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소문은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었고 어느 날부터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회가 열렸고 보상금 이야기가 나왔고 2주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났습니다. 골목에서 마주치던 얼굴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나는 이 동네가 정말 사라지는구나 하는 걸 조금씩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이제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나는 이 동네에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이곳으로 이사와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이 골목 안에서 보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이곳은 변두리 동네였습니다. 비포장길이 많았고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밤이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를 한 보따리 들고 찾아왔고 아래층 할머니는 된장을 담가서 나눠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았고 누가 아프면 함께 걱정했고 누가 기쁜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했습니다. 골목 어귀 구멍가게 주인 할아버지는 외상장부를 따로 두고 있었고 연탄가게 아저씨는 겨울이면 혼자 사는 집에 먼저 연탄을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 동네는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삶이 켜켜이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1층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 골목 입구에 포크레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시동은 걸리지 않았지만 그 거대한 기계는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빈집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저 집은 새 아들을 키운 김씨네 집이었고 그 옆은 피아노 학원을 하던 선생님 댁이었고 모퉁이 집은 구멍가게를 하던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져 펄럭이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골목 끝까지 걸어가니 작은 공터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곳이었습니다. 여름이면 분수대에서 물장난을 했고 겨울이면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나는 공터 한가운데 놓인 벤치에 앉았습니다. 페인트가 다 벗겨진 낡은 벤치였지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쉬어가던 자리였습니다.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니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최씨 아저씨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나보다 먼저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나보다 10살쯤 많으셨고 항상 이 벤치에 앉아 계시곤 했습니다. 신문을 보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퇴근길에 자주 이곳을 지나가면서 아저씨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인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네 이야기, 날씨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저씨가 이상해졌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아저씨는 보상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살던 집은 아저씨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형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형님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명의자나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조카들은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저씨에게 변호사라도 한번 만나보시라고 권했지만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습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던 아저씨는 어느 날부터 이 벤치에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의 골목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햇볕도 변함없이 내려앉았지만 그 위에 앉아있던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자리를 바라보며 걸음을 늦추곤 했습니다. 혹시 오늘은 나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바람만 지나가고 낙엽만 굴러다녔습니다. 그 공백이 사람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도 골목 전체를 비워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나는 아저씨 집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집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떠나셨던 것입니다. 나는 그제야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 동네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여기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거야.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저씨는 정말로 사라지셨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셨고 어디로 가셨는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 빈 집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아저씨한테도 나한테도 이 모든 상황에도 화가 났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셨을까? 왜 나는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야 하는 걸까? 그 분노는 시간이 지나며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저씨를 탓했고, 다음에는 나 자신을 탓했고, 결국에는 이 동네 자체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벤치를 볼 때마다, 골목을 걸을 때마다 그가 떠난 자리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벤치를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괜히 거기 앉아 있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떠올리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는 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 골목의 한 부분을 스스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저씨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동사무소에도 가보고 아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저씨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아저씨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혼자 그렇게 결정하셨을까?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으셨을까? 말씀하셨으면 뭐라도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원망은 점점 커져서 아저씨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앉아 계시던 이 벤치를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골목은 점점 비어갔고 불 켜진 집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나도 이사갈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서 조금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이삿날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떠나면 아저씨를 영영 못 볼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까지 남기로 했습니다. 철거 전날까지 이곳에 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아저씨가 돌아오실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기대를 품고서. 그리고 오늘 정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그림자가 짧아졌습니다. 철거 작업은 오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더디게 흘렀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마치 동네의 숨이 하나씩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발소리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사라진 골목에서 남아있는 건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자리에서 일어날까 하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떠나지 못한 이유를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이곳을 등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골목을 한 바퀴 더 돌기로 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곳을 눈에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저 전봇대 밑에서 여름마다 아이들이 매미를 잡았고, 저 모퉁이 가게에서 엄마들이 장을 받고, 저 골목 끝에서 겨울이면 군밤 장수가 수레를 밀고 다녔습니다.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골목 끝까지 걸어갔을 때 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철거 인부인가 싶었습니다. 헬멧도 작업복도 없는 사람이 그곳에 서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뒷모습은 점점 익숙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어깨에 기울기,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 손에 쥔 작은 보따리까지 나는 숨을 멈춘 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하자마자 바로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이미 사라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던 순간 그 사람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최 씨 아저씨.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발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아저씨 얼굴에는 세월이 더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더 굵어졌고 눈은 예전보다 더 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말없이 그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래간만이네.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쉬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고 동시에 무엇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공백이 말보다 먼저 우리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잠시 시선을 돌리더니 낮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친구 집도 전전하고 고시원도 다녀보고 그렇게 지냈지. 그 한마디 속에는 설명되지 않은 시간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 배어있는 피로가 그동안의 삶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셨어요? 아저씨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네. 그때는 자네한테 짐이 될까봐 그랬어. 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자네한테 걱정만 끼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두었던 원망과 분노는 그 말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아저씨는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며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오늘 오셨어요? 아저씨는 골목을 둘러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여기서 살았던 내 시간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리고 아저씨는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그리고 자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왔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못 도와드린 게 미안해요. 아저씨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충분히 해줬어. 그냥 옆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어. 우리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나란히 예전처럼 빈집들 사이를 지나며 아저씨는 하나하나 기억을 꺼내 놓았습니다. 여기 저 집에서 김씨네 아들이 대학 합격했을 때 동네 잔치를 했었지. 저기 저 골목에서 여름마다 물놀이 했었고 저 가게에서 겨울이면 호빵을 사 먹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저 전봇대 밑에서 아이들이 숨바꼭질했고 저 담벼락에 키 재던 흔적도 남아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이어붙이며 걸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이미 사라져가는 골목을 다시 한번 살아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벤치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말없이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아저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네가 없어지면 우리 기억도 같이 없어지는 걸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곳은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저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겠지. 그래야겠지.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크레인이 시동을 거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 그냥 조금 더 걸어볼 생각이야. 제 새집 주소 알려드릴게요. 언제든 찾아오세요. 아저씨는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는 일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골목 입구에서 우리는 마주섰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는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이 동네가 더 좋았어. 나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마웠어요. 아저씨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천천히 돌아서 걸어가셨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곧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눈 말들, 함께한 시간, 서로를 기억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그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는 그 말을 조금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 동네는 사라지지만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온기는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무언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떠나보냅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허전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어 주었다는 걸 기억한다면 조금은 평안하게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